지방선거 얘기 오늘 좀 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 정봉주 전 의원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그동안 계속 강하게 부인을 해오다가 뭐 의혹 자체를 시인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장 출마 선언을 철회를 했고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공식 활동을 접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SNS를 통한 짧은 글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에 피해자의 이 미투에 대한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봉주 전 의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정황들이 좀 드러났다라면 오히려 좀 정정당당하게 아니면 이 앞에 국민들에게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속죄하는 마음들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요. 사과 방식에 조금 아쉬운 점이 두 있다. 번째로 이거는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봉주 전 의원이 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피해자에게 먼저 속죄하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유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미투 운동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조금 명확하지 않은 기억들 그리고 그 당시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들을 피해자가 마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할 거야라고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여기서 정봉주 전 의원을 같이 지지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부산의 한 지역위원장은 1억 원을 베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무고에. 네.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서울시장 불출마로 끝낼 이야기의 문제의 성격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이 미투 운동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위한 모종의 조치들이 반드시 네.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봉주 전 의원 네. 다시 정치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뭐 정치 생명 끝났다. 뭐 생명이라는 말까지 붙이기는 좀 무섭다는 느낌이 네네. 들긴 하지만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네. 저는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이 문제 그날 무엇을 했는지는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본인 말대로 기억이 안 나는 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 입증하고자 했던 것들이 진술끼리 엇갈리고 또 본인 또 뭐 늦게 발견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텝이 꼬여서 이제 주저앉은 셈이 된 거라서 근데 이번에 정말 지적해야 될 잘못은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걸 별개로 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지지층들이 네.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뭐 실제 피해 호소인을 잡고 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상털이를 하다가 또 예. 이번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로 넘겨지기도 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만류하거나 제지하거나 호통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어찌됐건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뭔가 다음 패를 숨겨놓는 듯한 플레이들. 예,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떤 사진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대가 아니라 그 앞선 시간대 사진만 제시하고 빠지는 이런 행태들이 그날의 진실과는 별개로 정치인으로서 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되면서 물론 민주당의 입당 자체가 불허가 됐습니다만은 민주당 경선하고는 완전히 이제 선을 긋게 된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오늘 낙마가 지방선거 전반으로 볼 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저는 뭐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무관할까요? 이거는 뭐 정봉주 전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예. 다만 특정 진보적인 지지층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이러한 미투 운동에 대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역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예.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는 좀 별개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처럼 진보적인 운동을 했던 일부 인사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우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입당 신청 안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일단 뭐 입당은 받아들인 다음에 뭐 후보 자격 심사 때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게 주장한 것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아,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네. 뭐 결과론이지만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서 무조건 입당을 불허한 게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좀 잘했던 판단이 돼버리는 거네요. 글쎄요. 저는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미투 이후에 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포함해서 이 흐름에서 민주당이 특별히 뭐 크게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없었고요. 예.
그게 뭐 민주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 내려서 꼬리를 잘 잘라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국민들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봉주 전 의원이든 안희정 전 지사든 문제가 터졌을 때 저쪽이 속해 있던 진영 자체가 문제야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거꾸로 자유한국당도 우리는 미투 안 걸렸다. 그리고 민주당 미투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만 지지율을 오르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국민들 최소한 분별력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죠.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제거가 됐기 변수가 때문에. 제거가 됐으니까. 예. 그렇죠. 한 사람은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는 루머가 돌아서 오늘 하루 또 잠깐 시끄러웠는데 안철수 전 대표 인재영입위원장이죠. 바른미래당에 오늘 2시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오전에 아마 뭐 메시지가 돌았던 모양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보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다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부에서는 내부의 유승민 대표의 갈등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해외를 다녀왔죠. 그리고 그렇죠. 해외를 가 있는 동안에도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정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대표도 동반 출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장이요. 대구시장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경기지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보궐선거를 나가라 등의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그런 많았습니다. 얘기도 있었죠. 예.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나가라 그러냐. 나는 안 나가고 안철수 대표 빨리 그 서울시장 나가도록 좀 마음의 결심을 굳혀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갈등설이 나오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안 대표를 하루빨리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정해져 있는 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중에 마땅하게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예. 안철수 전 대표 빨리 나와야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네.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오보 흘러나온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예. 유승민계에서 흘린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음. 오히려 그렇게 일부러 흘렸다가 더 갈등의 골이 심화될 텐데 네.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예전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다 보면은 이제 뒤엉킨 상태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누가 깼냐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이 돌다가 그냥 이게 언론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언론에서 급하게 주워 먹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시기를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고 있고 또 옹립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나가는 그림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정치인은 때로는 혹은 자주는 직접적으로 권력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네. 나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어떤 걸 무릅쓰고라도 나가겠다라고 예.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예전에도 대선 출마할 때도 그랬었고 좀 간을 본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이미지를 또 심어주면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왜 이렇게 저울질 하느냐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아마 이제 이 좀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안 전 대표한테 유리한 시기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 질서에 공이 타격이 가해질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헌을 두고 예. 자유한국당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 정부 여당도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확산될 예.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국면이 오면은 이제 바른미래당 제3당의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안 전 대표가 자신 있게 등판할 수가 있는데 그 1당과 시점이 2당의 국민이 좀 실증을 느낄 그렇죠. 때. 근데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지방선거 2달 반 정도 남은 지금 시점 더군다나 여당과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도 안 된 시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이유도 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막 한참 시작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경선 후보가 정리가 될 정도에 맞춰갖고 시기를 조율해서 나오겠다라는 게 아마 안 전 대표 측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단한 착각이 있는 게 아 그래요? 4월 말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 시기는 모든 게 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립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이어지죠. 한중일 정상회담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네. 뭐 물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뉴스의 빈도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까지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올 생각이 있다라면은 지금 아직 상대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 이게 높은 참- 지지율을 끌어당기는 게 사실 우선일 텐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전략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제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이쪽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김병민 교수 네. 생각에 대해서? 그 공식에 비춰보면은 빨리 지르고 나오는 게 맞아요. 저도 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아마 가장 걱정되는 건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어요. 예.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게 예, 나오면 그 여론조사가 또 영향을 줘가지고 저기는 안 되나 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예, 예. 지지율이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안 전 대표로서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저희에서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자릿수의 지지율 정치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당시에 한국당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기대감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급등했던 때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한 여론조사 지지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국당에서 마땅한 후보를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전 대표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을 때에 가지게 되는 기대 효과라는 거는 안철수를 뛰어넘을 만한 인물을 한국당에서 찾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주저앉게 돼요. 근데 안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아주 만약에 한국당이 지금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고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보수의 기본적인 표 20% 갖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되게 애매모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전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에 일비하지 않는다고 직접 김병민 교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전 대표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인 그래요? 거죠. 네.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뭐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이었다가 총선 결과로 확 오른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희일비를 하여튼 하지 않을 수 국민의당은 있죠. 하여튼 그동안 계속 네. 정말 뭐 지지율 면에서는 정말 춤을 췄죠. 네. 지난번 대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변화를 그렇죠. 겪었고. 근데 그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로 안 나타나더라도 네. 감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잠재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안 전 대표가 조기에 출마를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을 제압하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 가 있는 표들이 안 전 대표한테 넘어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 점이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민주당 쪽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안 전 대표가 굉장히 촉각을 변수일 수 곤두세울 있겠죠. 만한 변수가 되겠죠. 자, 충남으로 가볼까요? 충남도 서울시장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된 곳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를 사퇴를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여권 우세가 흔들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 이제 꼽히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인재 고문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 지금 뭐 전략공천을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뭐 불사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인재 전 의원은 사실은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에 정치부 출입을 시작할 때 이미 경기지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그때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차기 대선 그러니까 후보 차기 대선 거명했던. 후보 얘기가 나오는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대단히 놀랄 후보들을 다 영입할 것 같았지만 예.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다 현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충남 같은 사실. 지역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나와갖고서는 현역 의원 배지를 떼고 나와야 되는데 예, 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없죠. 거고 예. 그럼 유력하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인물이어야 되는데 남은 사람은 두 분으로 좁혀집니다.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지금 피닉제로 알려져 있는 이인재 전 의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법 무죄 선고 받고 나서 정계 복귀에 대한 타이밍을 재고 있지만 사실상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국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점쳐지고 있는 좀 그런 것 거고요. 같고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이인재 의원밖에
없다는 건데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좀 정진석 같은 사람이 당을 위한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본인이 정진석 의원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2014년도에 있죠.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정진석 의원이 받았던 퍼센테이지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43.9%를 받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선거를 해갖고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겨루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선거라는 거는 진짜 마지막까지 가서 국민의 표심이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모르기 그거야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이인재 의원 공천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는 한국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김세민 평론가는요. 네, 결국 돌고 돌아 이인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 이제 사실 충청권은 저는 민주당이 석권하지 않을까 광역지자체당 단체장은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충청도에 또 뭐 농어촌 지역들도 있고 뭐 쉽게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익숙한 인물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예, 또 왕년의 대선 주자에 대해서 대통령은 못 시켜줬지만 도지사까지는 다시 한번 시켜줘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조금 안심할 걱정스럽긴 만한 할것 일은 같아요. 아닐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러나 이게 충청 내부에서는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도 쓸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 준 거죠. 정진석 의원에 대한 김병민 교수의 그 제안, 그다음에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한 김수민 평론가의 그 평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